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2살의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성훈이라고 하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인 사람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덕분에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박미정이라고 하는데 37살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항상 집안일에만 전념하며 살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정말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나갈 때면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를 해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집안 살림을 정말 꼼꼼히 챙겼습니다. 냉장고 안이 텅 비면 안 된다며 항상 신선한 재료들로 가득 채워놓았고 생활용품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뒀죠. 빨래도 매일 개어서 정리해놓았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전업주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미정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여보, 마트 다녀올게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지런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림을 워낙 꼼꼼히 하니까 필요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사러 다니는구나 싶었거든요. 보통 오후 2시쯤 나가서 3시 반이나 4시쯤 돌아왔는데 큰 마트까지 가서 장을 보고 오려면 그 정도 시간은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는 마트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큰 봉지 2~3개씩 들고 와서 냉장고와 찬장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은 뭘 샀어? 하고 물어보면 고기랑 야채, 그리고 생활용품 좀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저도 바쁘게 일하느라 자세히 확인할 겨를이 없었고 아내를 의심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집 살림을 책임지는 든든한 아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워낙 일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은 완전히 아내에게 맡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정이는 휴대폰을 정말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계속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티링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났거든요. 저녁 먹다가도 메시지가 오면 급하게 확인했고 드라마 보다가도 휴대폰이 울리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 하고 물어보면 주부 카페에서 정보 공유하는 거야. 마트 할인 정보나 살림 팁 같은 것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요즘 주부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림에 더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죠. 실제로 미정이는 가끔 오늘 마트에서 이거 할인한대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미정이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며 웃을 때의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글이라도 보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설마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미정이의 외모 관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화장도 대충 하고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매일 꼼꼼히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는데 왜 이렇게 꾸며?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미정이가 제 스케줄을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몇 시에 들어오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하고 꼭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간다고 연락하면 아, 그래. 알겠어 하면서 뭔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저녁 준비를 미리 하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서 서로에게 피로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미정이가 마트 다녀올게 하고 나간 지 1시간 반 만에 돌아왔는데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은 안 봤어? 그러니까 미정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왔어. 내일 다시 가려고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마트에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미정이라면 사람이 많아도 꾸역꾸역 장을 보고 오는 타입이었거든요. 특히 필요한 게 있으면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정이가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분명히 장을 봤다고 하면서 가져온 건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컵라면 몇 개, 우유 한 팩, 과자 조금. 그것도 브랜드가 제각각이어서 한 곳에서 산 것 같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영수증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미정이는 가계부를 꼼꼼히 적어서 영수증을 항상 보관했는데 그날은 영수증? 어디 뒀더라. 찾으면 줄게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다고 하는데 편의점 물건들만 있고 영수증도 없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제대로 장을 못 보는 건가 싶어서 통장도 확인해 봤는데 오히려 전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트 다녀온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오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한 것들만 사오거나 영수증도 맨날 어디 뒀더라 하면서 찾지 못했고요. 아무리 둔한 제가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마트에 가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때부터 미정이의 다른 행동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졌어요. 예전에도 휴대폰을 많이 봤지만 이제는 거의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밥 먹다가도 메시지가 오면 급하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미정이가 휴대폰을 볼 때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설레는 듯한 행복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연인과 연락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뭘 그렇게 재밌게 봐? 하고 물어보면 그냥 주부 카페 글들 이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휴대폰을 보면서 피식 웃기도 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했어요. 외출 준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트 가는 건데 뭘 그렇게 꾸미냐며 대충 입고 나갔는데 이제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꼼꼼히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향수도 뿌리고 액세서리도 착용하고요. 마트 가는데 왜 이렇게 꾸며?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기분 전환으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미정이는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헤어스타일을 다시 정리하고 화장이 잘 됐는지 점검하고 옷이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단순히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립스틱도 여러 번 다시 발라보고 향수도 목과 손목에 꼼꼼히 뿌렸습니다. 제가 일찍 들어올 때를 유난히 신경 쓰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몇 시에 들어오든 상관없어 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하고 꼭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간다고 연락하면 아, 그래. 알겠어 하면서 뭔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달랐고 급하게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갑자기 일찍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미정이가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서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하게 났고 미정이의 머리와 옷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일찍 왔어? 하고 물어보는데 표정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전화 통화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있을 때는 전화를 안 받거나 지금 안 돼, 나중에 걸게 하고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전화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갑자기 들어가면 급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도 봤거든요. 누구였어? 하고 물어보면 아, 그냥 보험 권유 전화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도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거의 못 다뤘는데 어느 날부터 인터넷도 능숙하게 하고 각종 앱도 잘 사용하더라고요. 언제 이런 걸 배웠어? 하고 물어보니까 요즘 주부들은 다 이런 거 한다며. 인터넷에서 배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늘어서 이상했습니다. 돈 관리 방식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도 잘 보관했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샀어, 카드로 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쓰는 것도 대충대충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왜 요즘 가계부를 안 써? 하고 물어보면 너무 번거로워서. 대충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미정이가 마트 다녀올게 하고 나갈 때마다 정말 마트에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나간 지 10분 뒤에 저도 몰래 나가서 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마트에 가는 거라면 저는 아내를 의심한 나쁜 남편이 되는 거고 만약 다른 곳에 간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평소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조금 뒤에 택시를 잡아 타고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분이 혹시 바람피는 와이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라고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버스는 평소 미정이가 다닌다던 대형마트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쪽에는 마트가 없는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다른 마트에 가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일이 있는 건가? 버스에서 내린 미정이를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미정이는 마트가 아니라 작은 모텔들이 몰려있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요. 마치 누군가 볼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정이의 걸음걸이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트에 갈 때의 성큼성큼한 걸음이 아니라 뭔가 설레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텔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미정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운동을 하는 것 같은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미정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모텔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마트 간다는 핑계로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온 건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들어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텔 앞에서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뒤에 미정이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도 사진을 찍었고 둘이 헤어지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미정이의 모습은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헤어질 때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연인끼리 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몇 번이고 뒤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정이는 그 남자와 헤어진 뒤에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몇 가지 물건을 샀어요. 아마 집에 가져갈 알리바이용 물건들이었을 거예요. 그제야 최근에 미정이가 가져온 물건들이 왜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 뿐이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대충 몇 개만 사서 마치 마트에 다녀온 것처럼 속인 거였거든요. 편의점에서 나온 미정이는 화장실에 들러서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미정이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다녀왔어라고 인사하고 편의점에서 산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별로 살 게 없더라라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 수고했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정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을 전혀 잘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정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괴로웠어요. 당장 따져야 할지 아니면 더 지켜볼지 이혼을 해야 할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한 번의 목격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미정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에 휴대폰을 놓고 갔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그날은 급하게 샤워를 해야 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봤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잠금을 해제해 놓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메시지 앱이 띄워져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미정이가 사용하고 있던 건 만남 앱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요. 대화창을 보니까 정말 많은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어때? 모텔에서 만날까? 1시간만 볼 수 있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내용들도 많았어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야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대화 상대들 중에 몇몇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았다는 점이에요. 헬스 트레이너라고 저장된 연락처와는 거의 매주 만나는 것 같았고, 영업사원이라는 사람과는 한 달에 2~3번, 소주방 사장이라는 사람과는 가끔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정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더 자세히 보니까 돈 얘기도 나와 있었어요. 용돈 좀 줄 수 있어? 지난번 고마웠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미정이가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와의 대화를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오늘도 운동 가르쳐 줄래? 몸이 좀 아픈데 마사지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운동을 빌미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와이프는 이런 거 안 해줘. 남편은 잘 모르지. 이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우리 남편은 몸짱 좋아하지 않아서 당신이 훨씬 멋있어.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면서 그 남자를 추켜 세우는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영업사원과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보험 상담하러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죠? 이런 식으로 보험 상담을 핑계로 집에서 만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향수 냄새나 미정이의 흐트러진 모습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남편 몰래 만나는 거라 더 짜릿해. 몰래 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소주방 사장과의 대화는 좀 달랐어요. 오늘 가게 일찍 닫을 수 있어? 뒷문으로 들어와.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 가게에서 몰래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심스럽게 만나는 것 같았던 거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섬세해. 젊은 애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다른 취향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각 대화창마다 만남 약속과 장소, 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시간에 맞춰 만남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에 들어와? 그럼 그 전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는데 그날 밤새 같이 있을래?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정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남편이 바쁘게 일해서 외로워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요즘 부부관계도 없고요.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미정이가 피곤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사진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미정이가 예쁘게 화장하고 찍은 셀카들, 그리고 더 자극적인 사진들까지. 이런 사진들을 보내면서 남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받은 사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남자들의 얼굴이나 몸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헬스 트레이너가 보낸 운동하는 모습의 사진들을 보고 와, 정말 멋있어. 우리 남편도 이렇게 운동했으면 좋겠어. 이런 반응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각 남자들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헬스 트레이너에게는 남편이 운동을 싫어해서 몸매가 별로예요 라고 했고, 영업사원에게는 남편이 돈벌이에만 관심 있어서 로맨틱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소주방 사장에게는 남편이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요라고 했고요. 저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불쌍한 아내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샤워 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미정이가 나와서 내 휴대폰 어디 뒀더라? 하고 찾더라고요. 거기 소파에 있잖아 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정이는 휴대폰을 들고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어요. 혹시 누가 봤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서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더욱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잠금도 더 복잡하게 설정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정이의 모든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마트 다녀올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또 누구를 만나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휴대폰을 보며 웃을 때마다 어떤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나갈 때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는구나 싶었고요. 특히 미정이가 오늘은 일찍 들어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제 스케줄을 파악해서 다른 남자와 만날 시간을 조정하려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간다고 하면 당황하는 이유도 이제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거나 나가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정이가 요리할 때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 뭐 해 먹을까? 하고 물어볼 때마다 빨리 해치우고 어디 가려고 하는구나 싶었고 평소보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 때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줄 때도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미정이가 발뺌할 수도 있고 증거를 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더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불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휴대폰 메시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모텔 출입 장면만으로는 확실한 불륜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더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은 입증하기 어렵지만 특정인과의 지속적인 불륜 관계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간자를 특정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소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특히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명당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관계의 지속성과 적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일로 탐정까지 고용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탐정님은 이런 의뢰를 많이 받아봤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의뢰가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인의 외출 패턴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미행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특정인들과의 만남 장면을 확실하게 포착해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겠어요. 호텔이나 모텔 출입 장면, CCTV 화면,
그리고 친밀한 행동들까지 모두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탐정님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된 몇 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법적으로도 특정된 상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남 앱을 통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탐정님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주셨어요. 일단 부인의 일주일 동안 모든 외출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나올 거예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 다음에는 각 상간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뢰비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이미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돈을 아낄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기본 조사비가 200만 원, 추가 증거 수집비가 별도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님은 전문 장비와 차량을 이용해서 미정희의 모든 외출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고성능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 초소형 녹음기, 추적용 GPS까지 동원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탐정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미정희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초조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 예상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탐정님으로부터 온 1차 보고서를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미정희는 정말로 여러 명의 남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거의 매일같이 말이에요. 결과는 제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희는 정말로 여러 명의 남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탐정 보고서를 보니까 한 달 동안 총 15번의 외출 중에서 13번이 남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짜 마트에 간 건 단 2번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월요일에서 헬스 트레이너 김모 씨와 모텔에서 1시간 30분 체류, 화요일에서 영업사원 박모 씨와 카페 만남 후 모텔 이동, 수요일에서 소주방 사장 이모 씨의 가게 뒷문으로 출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만나는 3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탐정님이 신원까지 파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정희와의 관계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김모 씨라는 이름의 32살 남자로 근처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미정희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있었고 주로 모텔에서 만나지만 가끔은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만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정말 연인처럼 친밀해 보였어요.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박모 씨라는 35살 남자로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는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났는데 주로 낮 시간에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정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았는데 아마 용돈이나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꽃다발이나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을 자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세 번째는 소주방 사장이었습니다. 이모 씨라는 43살 남자로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는 가장 조심스럽게 만나는 것 같았는데 항상 외진 곳에서 만나고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만날 때의 분위기는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친밀했습니다. 탐정님이 제공해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모텔 출입 장면은 물론이고 친밀한 행동들, 키스하는 장면, 심지어 돈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라고 탐정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미정이가 각각의 남자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헬스 트레이너와 있을 때는 활발하고 발랄한 모습이었고 영업사원과 있을 때는 상냥하고 의존적인 모습이었어요. 소주방 사장과 있을 때는 좀 더 성숙하고 차분한 모습이었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정이가 만남 장소에서 보이는 행동들이었어요. 모텔에 들어갈 때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남자들과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탐정님은 또한 미정이가 사용하는 만남 앱의 활동까지 파악해 주셨어요. 부인께서 사용하는 앱에서 하루에 평균 20명 이상의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만나는 건 일부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대를 찾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탐정 보고서와 휴대폰 메시지, 모텔 출입 장면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당장 따져야 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말이에요. 변호사님과 다시 상담했을 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으니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3명의 남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위자료도 상당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에 부인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한다면 이혼 없이 해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의뢰인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저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미정이가 보여준 배신의 규모를 생각하면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 낯선 남자 구두가 놓여 있는 거예요. 미정이는 마트 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집에는 남자가 있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놀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이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미정이가 영업사원 박모 씨와 소파에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붙어서 말이에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들어와? 보통 7시쯤이니까 아직 시간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모 씨가 미정이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는 걸 봤어요. 이번 달 용돈이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정이가 정말로 돈을 받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미정이의 행동이었어요. 평소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스러운 모습을 그 남자에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빠, 나 요즘 외로웠어. 당신만 있으면 세상이 다 행복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박모 씨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면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누가 와 있네. 미정이와 박모 씨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정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박모 씨는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봉투는 급하게 소파 쿠션 밑으로 숨겼어요. 아, 여보. 일찍 왔네. 이분은 보험 상담하러 오신 분이야. 미정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보험 상담이군요. 그런데 상담하시면서 용돈까지 주시나요? 하고 비꼬듯이 말했어요. 박모 씨의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박모 씨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박모 씨, 보험회사 직원이시죠? 35살이고 기혼자시고. 박모 씨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면서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미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미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여전히 무슨 이야기 하면서 시치미를 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정 보고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지? 미정이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고서에는 미정이가 여러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거든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꽤 오래전부터. 내가 마트 간다고 거짓말할 때부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미정이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몇 명이나 만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돈까지 받고 있었구나. 미정이는 처음에는 1명뿐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3명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만남 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는지 다 봤어. 그리고 용돈까지 받고 있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미정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빠져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남자들에게서 다른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고 했어요. 당신은 일에만 매달려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잖아. 이런 핑계도 댔고요. 그럼 용돈 받은 건 뭐야? 이게 단순한 불륜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제가 따져 묻자 미정이는 더욱 작아졌어요. 그건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였어. 내가 요구한 건 아니야. 하지만 휴대폰 메시지에는 분명히 미정이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낸 대화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핑계를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이혼하자고 말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어? 미정이는 이혼은 하기 싫었어. 당신이 좋았거든. 당신은 안전하고 따뜻한 집 같았어. 이렇게 말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를 안전한 집으로 생각하면서 밖에서는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게 더욱 화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정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족 모임이 있잖아. 그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각오해. 특히 김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이 세 사람은 각각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거야. 미정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더욱 울부짖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시는 가족 모임 날이 왔습니다. 평소라면 즐거운 시간이 될 텐데 그날만큼은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양쪽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었고 미정이가 진정으로 반성하려면 부모님께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미정이는 그 일주일 내내 제게 빌었어요. 제발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부모님이 알면 충격으로 쓰러지실지도 몰라 하면서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정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모님께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셨을 때 미정이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제가 말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친 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셔서 뭔데? 좋은 소식이지?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미정이는 제 옆에 앉아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사실 미정이가.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미정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여보, 그만해.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다른 남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뭔 소리야? 장인어른이 당황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장모님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탐정 보고서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해서 놓았어요.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미정이는 마트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동시에 말입니다. 장모님이 사진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어머나 하시면서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장인어른도 사진을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미정아, 이게 사실이냐? 하시면서 미정이를 보셨어요. 미정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장모님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장인어른은 화가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미정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성훈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그리고 저를 향해서는 성훈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미정이 개인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헬스 트레이너, 영업사원, 소주방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돈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내 딸이 그런 짓까지 하시면서 기절할 것처럼 쓰러지셨어요. 장인어른이 급하게 장모님을 부축하시면서 여보, 정신 차려 하셨습니다. 미정이는 계속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장인어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결정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성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미정이가 정말 잘못했지만. 장모님이 빌어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러 명과 동시에, 그것도 돈까지 받으면서 한 일이에요. 장인어른도 처음에는 딸을 감싸려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시고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미정아, 너는 지금 뭐라고 변명할 거냐? 미정이는 아빠,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면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미정이를 데려가세요. 일단 떨어져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은 이미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어른은 알겠다. 성훈아, 정말 미안하다 하시면서 미정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미정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집이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정이가 친정으로 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어요. 헬스 트레이너 김모 씨, 영업사원 박모 씨, 소주방 사장 이모 씨, 이 3명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정희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헬스 트레이너 김모 씨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김모 씨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합의할 수 없을까요? 하면서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김모 씨는 자신도 미정희에게 속았다고 변명했어요. 미정희 씨가 남편과 사실상 별거 상태라고 했어요. 곧 이혼할 거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런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혼자와의 관계는 어떤 이유든 불법이었거든요. 두 번째 영업사원 박모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회사에까지 연락이 갔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됐고 아내에게도 들켜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소주방 사장 이모 씨는 가장 교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다가 증거를 보여주니까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탐정이 찍은 사진에는 명백히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3명 모두 패소했습니다. 김모 씨는 위자료 700만 원, 박모 씨는 800만 원, 이모 씨는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총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판결문에는 피고들은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모 씨의 경우 금전적 대가까지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됐어요. 미정희와의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미정희 측에서는 처음에 일시적인 실수였다,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이런 변명을 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결국 미정희도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미정희에게 있다고 인정돼서 미정희는 재산의 20%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3천만 원을 받게 됐고요. 가장 통쾌했던 건 이들의 몰락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헬스장에서 해고됐어요. 고객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거든요.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트레이너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어떤 헬스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는 더욱 비참했어요. 회사에서 징계 해고됐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보험업계는 좁은 업계라서 금세 소문이 퍼졌고 다른 회사 취직도 어려워졌어요. 고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영업사원이라는 소문이 따라다녔거든요. 이모 씨의 소주방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손님들이 오지 않게 됐거든요. 불륜한 사장의 가게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 하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미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부녀회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마트나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하는 시선들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멀리 이사를 갔어요. 친정 부모님도 창피해서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하셨고요. 특히 만남 앱 관련해서는 더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미정희가 돈을 받고 만남을 가진 것이 확인돼서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지역 신문에까지 보도되면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상간자들로부터 받은 위자료 2,100만 원, 미정희로부터 받은 위자료 3천만 원,
총 5,100만 원을 받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건 이들이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면 이런 결과가 따른다는 걸 보여준 거죠. 김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모두 직업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리정이도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순간의 실수였다,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 이런 변명을 했지만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자존심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이야기를 정리하면 제 아내는 마트 간다는 거짓말로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헬스 트레이너, 영업사원, 소주방 사장 모두 직업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아내도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